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2026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이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게 좀 가려서 그렇지만 중동의 이란 같은 경우도 현재 대규모 시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다뤄질 이야기인데 지금 원체 카라카스에서 큰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의 어떤 시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차세대 중동 전문가 우리 임명묵 작가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연초부터 아주 큰 액땜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예, 논길에서 가볍게 넘어지는데 오늘 오는 길에 가볍게 넘어지신 거지만 혹시 설마 저 테헤란에서 시위하시다가 이렇게 한 대 맞고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란 시위가 이제 매우 격렬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최근 이란 시위의 배경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12월 말부터 오늘이 아마 한 10일차, 11일차쯤 됐을 것 같은데요. 네네. 12월 말경에 테헤란의 바자회라고 할 때 그거죠. 중동에서의 그 시장. 예. 네, 그 시장 상인들이 경제난과 그다음에 환율 충격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한 게 시작이 됐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고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의 여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게다가 이제 최고 지도자의 고령화 문제까지 예. 39년생이시니까 벌써 올해로 87, 88세 정도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1960년대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이런 구호가 이제 생각나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일부 이제 경제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경제난 한두 번 이제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화폐 개혁 과 관련되는 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또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 이제 이란도 이제 방문하시고 또 친구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너무 안 좋아졌다. 예,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이란에 훨씬 먼저 가보셨던 이제 중동학 선배님들 말씀 들어봐도 20년대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 있나라는 식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았고 근본적으로는 역시 2018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작한 최대 압박 정책으로 초유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급격히 악화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제재가 어떻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 또 할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예, 물론 이제 또 박사님께서 제재 관련해서도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봤는데 이란 제재가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사실 미국 정가에서도 많습니다. 있죠.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그에 대한 좋은 연구소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역시 그 전쟁 리스크랑 승계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권 입장에서 굉장한 지금 위험 요소들을 작용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이제 많았고 사실 또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든 단결하자,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단결 분위기가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한 6개월 전쯤 이제 모습인데 6개월 사이에 또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또 급반전됐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그러니까 79년의 혁명을 통해서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위가 사실은 한두 번 있던 거는 아니죠. 맞아요. 여러 번 이제 예전 축구팀 그 사건도 있었고. 크게 중요한 시위를 따져보자면은 이제 1999년에 테헤란 대학교 시위가 있었고 2009년에 그 유명한 부정선거 반대를 하는 녹색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마흐사 아미니 씨의 경찰에 의한 어떤 종교경찰, 도덕경찰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인한 반히잡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위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위죠. 그러니까 이란을 하면 상상하는 그런 시위들. 그러니까 종교법, 샤리아라고 하는 법이 너무 이제 사람들을 청년층을 특히 숨막히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란의 어떤 경찰 기구라든가 권력 기구라든가가 벌이는 어떤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운동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큼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훨씬 심각한 시위는 17년과 2019년에 있었는데요. 이 시위는 경제난 시위였고 체제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계층에다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이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일어난 시위인데 이런 시위들이 사실은 조금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들의 어떤 성향이나 인구 구성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시위의 양상,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향의 중산층들과 그다음에 약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시위가 약간 결합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전쟁이 난 당시에 이란 정권이 굉장히 양보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인 면이었던 거죠. 히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더 이상 착용 안 해도 예. 그러니까 명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잡지는 않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이란의 그 도시의 경관 같은 거 저는 이제 제가 24년에 전쟁 나기 전에 갔을 때도 그때는 굉장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지하철에서 다 히잡 벗고 예, 여성 대학생들 뭐 그냥 편하게 다니고 막 저 지방 도시도 많이 갔었는데 지방 도시들에서도 전혀 이제 히잡 문제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시비를 안 거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이제 그런 걸 말미암아서 전쟁 25년의 6월 전쟁 이후에는 문화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풀어주고 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인들, 이란인들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아랍인들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랍과 페르시아를 또 엄격하게 또 나눠서. 그래서 일테면 시아파의 여러 상징들, 이맘 알리라든가 뭐 이맘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랍인이고 우린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청년층에서는 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없지만은 또 상당히 그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그 지금 이슬람공화국 정권에서도 얼마 전에 혁명광장이라는 테헤란의 최고 중심부가 있는데요. 혁명광장에 이제 사산조의 샤프루 1세 동상을 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아닌가요,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슬람 이전 시대잖아요. 그 사산조라고 하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정복한 대상이죠.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군주를 띄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슬람이나 시아파 혁명 이념 말고도 이제 좀 더 넓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페르시아 민족주의를 우리도 론칭을 하겠다, 띄우겠다라는 발상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어떤 외침 상황에서는 굉장히 국민을 단결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시위나 19년 시위를 만들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는 너무 이제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문화적인 변화는 좋은데 당장 먹고선 살게 해달라. 결국은 이제 그 굶주린 백성은 이제 정말 뭐 왕을 잡아먹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면 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청년층은 기성세대하고 큰 이제 차이가 있고 다른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MG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명묵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 친구분들도 많이 있고 또 평소에도 또 왓츠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통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청년 시위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또 바라보는 견해도 사실 어느 사회나 다 있단 말이죠. 보면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는 그간 여러 번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시기에 이제 주변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시기에 이제 이란의 청년층은 뭐 과연 이번 시위를 통해서 뭔가 좀 바뀔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층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 또 학자 외국인 나름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약간 다가갈 수 있는 층들이 제한적이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영어를 조금 잘 구사하고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스토리 같은 데다가 이제 시위대 사진을 올리고 폭정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이란인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유와 자격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제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있는데 나도 이 정권이 너무 싫지만은 갑자기 혁명이 난다든가 정권이 무너지면은 나 이제 월급도 끊기고 그러면은 삶이 너무 불확실성으로 몰려들 것 같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 좋겠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그 정말 제 혁명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작이다. 혁명의 깃발을 들자.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있고 굉장히 다종다양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실은 자유로운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막 몇십 %는 뭐 어느 지역에 누구는 뭐 무슨 세대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를 알아보는 게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어떤 시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네. 아랍에 보면 실패가 굉장히 또 컸습니다. 아, 시리아라든가 네네. 리비아라든가에서 일어난 시위와 정권 교체 등이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결과가 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뭐 리비아가 되지 않는다. 테헤란은 다마스쿠스가 되지 않는다 같은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란 그리고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의 변화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인터넷에 도는 이제 짤들이 많이 있죠. 그 전에 테헤란 이제 대학의 여대생들 막 이렇게 화려한 복장에 뭐 자유로운 그리고 이제 전쟁 혁명 이후에 다 차도로 쓴 이제 모습.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참고 살지?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예전에 이제 샤 시절이 훨씬 보면은 개방적이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많이 가져다 줬는데 국민들이 잠시 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가치에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넘어갔다가 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좀 이미지화되는 단순한 구도보다는 예.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팔레비 왕가 자체가 네. 70년대 말에는 이미 서구화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향적인 검토를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그 유신 체제 같은 식의 이 부활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서구의 어떤 도덕적 타락을 우리도 경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란 국민들의 보수적인 어떤 가치에 다가가려는 시도도 뭐 한국식 민주주의랑 되게 비슷한 그 표현인가요? 보면? 정확히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70년대의 어떤 공통의 시대적인 위기에 대한 친미 권위주의 정권 내부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예. 이란 혁명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재밌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 이후에 여성 교육이 팔레비 시대보다 훨씬 더 늘거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라크가 쳐들어왔을 때 네. 굉장한 그 인력에 대한 충원 그 수요가 있었고 네네. 이제 이슬람 혁명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성을 집에서 가사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엔지니어도 시키고 트럭 운전도 시키고 하는 식의 체제적인 어떤 내적 논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농촌이나 도시 그 빈민가의 보수적인 가정들은 여아들이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 도시의 학교물 먹으면은 조금 약간 이상해진다. 도덕적으로 좀 흐트러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혁명 정권에서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학교를 만들 거니까 마음껏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라. 너희 딸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비율이 더 남학생을 추월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났고요. 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개발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그 혁명과 전쟁이라는 게 아시아라든가 뭐 사실 전 세계가 그렇죠. 혁명과 전쟁을 하면은 근대 국가의 힘이 어떤 이념을 표방하든 간에 정말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깔린 모스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혁명 전쟁, 그러니까 이라크와의 전쟁을 8년이나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란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이란의 청년들이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글 배우고 중화기 같은 거 다루면서 기계에 대한 습득을 하고 하면서 팔레비 시절에 쌓아놨던 대중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과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성직자들에 의해서 파급이 되는 효과가 났는데 그거를 열심히 배운 애들이 90년대 2000년대쯤 되면은 그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네. 팔레비가 만든 학생들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고 이슬람 혁명이 만든 학생들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돌고 도는 순환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단한 이제 구조가 있는 게 이제 이란이다라고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이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구호들이 이제 보여요. 뭐 이렇게 AI를 통해서 번역을 시켜 보면은 이제 뭐 자유와 관련된 구호도 있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뭐 이런 구호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뭐 팔라비가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시위대의 구조라는 게 정말 다종다양하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맞죠? 그렇게 보는 게? 예, 맞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이 일단은 하나는 이제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라는 시위의 어떤 그룹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경제난과 부패, 그다음에 지도부의 어떤 무능을 질타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뭐 뒤집으려는 것도 아니고 혁명을 또 하려는 것도 아니고 황골 탈퇴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저가 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봤던 재미있는 영상 중에는 어떤 대학교의 이제 시위대 중에 어떤 수염을 이렇게 기른 한 20대 정도 되는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나는 이란을 위해 이슬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지만은 지금의 지도부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했다. 혁명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 지도부는 거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시위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의 퇴진이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분열된 상황이고 좋게 말하면 다양한 목소리들인데 2020년대의 굉장히 재밌는 변화라고 하면은 팔레비주의자들이 이란 외부는 당연히 이쪽이 좀 주류였고요. 그렇죠. 언제나.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오. 저도 여행을 갔을 때 한 달 이상 머물면서 많은 청년들과 얘기했을 때 팔레비 시절이 너무 좋았다. 너무 그립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 그 팔레비 시절은 지금 제가 이제 7, 8살 때 시절인데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90년대나 2000년대까지는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 팔레비 시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로 이 청년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들한테 듣는 성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대체로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팔레비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크고 또 팔레비 시절의 엘리트는 대부분 도망이 갔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층민부터 상층부까지 이슬람 공화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복지제도 그다음에 엘리트 충원 구조에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비 시절을 실제 겪은 사람들은 팔레비 시절이 얼마나 양극화돼 있을지 그리고 좀 불완전한 체제였는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주어진 거죠. 그 옛날 이제 영상들이라든지 그렇죠. 화려한 사진이라든지. 예, 그래서 팔레비의 어떤 문화 엘리트, 그다음에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중산층들의 어떤 낭만화된 사진들과 영상들이 굉장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사실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체제랑은 너무 대비돼 보이는 그 모습에 팔레비 시절은 정말 살기 좋았을 것이고 물론 국민 80%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절대 빈곤에 휩싸였던 상황이었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신화화된 과거는 언제나 미래를 향한 정치적 상상력의 동력이 되고 사실 이슬람 혁명도 똑같은 기제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낭만적이고 도덕적인 그 시대에 대한 이제 이슬람 갈등. 시대에 대한 이슬람 황금 시대에 대한 뭐랄까 노스텔지어를 혁명의 동력으로 쓰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팔레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보게 된 팔레비 시대의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 점 때문에 시위대 내부의 동력이 강하면서도 약하다는 역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혁 혹은 체제 내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에서 이 체제가 시작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는 급진파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동시에 팔레비 시절을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라는 한국에서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사실 방금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아들이랑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빠, 90년대는 꿀빠른 시대였다며. 90년대를 살아봤던 저로서는 야,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약육 강식에 강한 채만 살아남던 그 시대를 그렇게 꿀빠른 시대로 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압구정동 문화라든지 새로운 이제 어떤 행복해 보이는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그 뭐 군대나 이제 학교에서 그런 있었던 폭력의 수준만 보더라도 사실 90년대를 꿀빨았다고 하기에는 네. 너무나 이제 어렵지만은 그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떤 불안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상승하고 있다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작동을 한 것처럼 이란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어떤 고민을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시위대는 대규모화됐지만 그 안에서 세력은 이제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란 정권은 여러 차례 내외적인 뭐 내부 외부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과연 이거를 뭐 돌파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도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뭐가 막 바뀌어 있듯이 이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를 넘길 것이다 뭐 못 넘길 것이다를 잘 확답하기는 어렵고 다만 근데 다른 이전의 시위 사례들과의 비교는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뭐 발포로 해서 35명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났고 저한테도 굉장히 이란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2017년과 19년에는 공식적인 추산으로만 각각 200명씩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하스 아미니 시위도 2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제 죽었다고 추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5명은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숫자죠. 국가 폭력으로 인해 35명이 죽었다는 건. 하지만 이란은 이제 엠네스티 추산 전 세계에서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란의 그 바시지라고 하는 혁명 민병대. 그리고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란 군의 어떤
장악력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체제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흔들릴 단계는 아닌데 그 단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인터넷 끊는 거거든요. 아, 인터넷을 끊을 정도 되면 17년과 19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 끊기는 게 실제로 아마 있었던 것으로 있었어요. 기억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인터넷을 끊지 않았다는 것은 체제가 그래도 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게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낙관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면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대외적인 어떤 위기도 사실은 좀 작용할 것이고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결국에는 환율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가 그러니까 2017년이나 19년보다 더 극심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란이 뭐랄까 지금 정권이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최고 지도자의 또 승계 리스크까지 겹치면은 이게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 체제가 또 엎어졌다고 가정을 할 시에도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이제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수의 시나리오들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하는 것밖에는 이제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답이 없다. 어쨌건 저는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뭐 자유, 무슨 뭐 종교적인 억압에 대한 뭐 완화 이런 것들은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이란 정부도 죽겠는데 할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사실 환율 위기에 대해서 조금을 좀 한번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결국 핵심은 이제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외환 수급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는 게 큰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란 석유 대금 같은 경우가 예. 은행에 이제 묶여 있었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보면. 그런 것처럼 이란의 현재 외환 보유고 상당수는 해외 특히 서방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정권이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의 절대량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게다가 이게 무역이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은 환율 우리도 환율 위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변동 환율제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이란은 이게 막혀 있으니까 중간에 업자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암달러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예. 그러니까 크게도 있고 작게도 있는데요. 크게는 국영 수출 기업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네. 수출 대금, 원자재 수출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란 제조업도 잘하는 나라니까 이런 수출 대금을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계속 돌리면서 세탁을 하고 이란으로 넘겨주는 그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문제는 달러를 이제 들고 있으면은 그 달러를 이란에 이제 외환 거래소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에 넘겨줘야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리알화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한 열흘 2주 3주 있다가 리알화가 더 떨어지면 그때 달러를 보내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대한민국랑 비슷한데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2018년에 최대 압박 정책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네. 이게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전쟁이 나면서 이게 환율과 리알화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진 상황에서는 수출 업자들과 연계된 제재 우회용 네. 달러 이제 바꿔주는 업자들이 그냥 이제 두바이라든가 자기들이 역외에 이제 갖고 있는 달러 환전 기지에 이거를 파킹시켜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소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는 이 수출업자들이 대부분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어떤 국영 기업들이라든가 대규모 재단을 통해 형성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다. 네, 건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라이시 얼마 전에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라이 시절에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장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택한 방식은 일단은 환율을 좀 더 높게 부르면은 수출업자들이 우리한테 좀 줄 것이다. 그러면은 당장 급한물을 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시장에서는 신호가 된 거죠. 아, 더 약해질 거다. 리알화 환율 방어 불가능한 걸 정부가 인정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파킹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결국엔 백을 통해서 이제 정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 수입업자들도 이란의 중앙 환율 외환 거래소 같은 곳이 있거든요. 니마라고 불리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이런 물건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할 때 필요한 달러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배정에 있어서도 정권이랑 연동이 돼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게다가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게 이제 시스템이 이상하게 된 나라인데 제재라는 어떤 구조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대 환율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네. 수입업자 중에서 이제
뭐 필수품들이 있죠. 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네네. 기초물가랑 관련돼 있는 걸 수입하는 업자들에게는 이제 우대 환율을 적용해줘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달러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오, 특혜네. 근데 이분들이 수출업자랑 연계가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달러라는 게 사실은 거의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빠져나가는 셈이고 이란의 어떤 시위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체제 내 개혁을 여전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체제를 뒤엎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체제 내 개혁 옹호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온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혁명수비대랑 고위성직자로 구성된 이게 아가사대라고 하는 엘리트 그룹인데요. 이 엘리트 그룹이 정권과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너무 다 썩어 빠졌다. 빠졌다. 여기 달러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게 혁명 하겠다더니만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반발이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자기들 엘리트 그룹에 내분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엘리트의 어떤 기강을 잡는 숙청 작업이 필요한데 보통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렇죠. 엘리트 내분 나가지고 내분 나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고. 사실 뭐 이란 체제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아마 제일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네. 또 이란 정권도 이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깊게 싸매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어떻든 뭐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제 계속 변해가는데 결국 이제 지금 임 작가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혁명 그리고 이슬람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좀 변했고 쇠퇴했고 그다음에 이제 히잡 안 쓴 이제 여대생들의 모습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이란 내부의 풍경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항상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알고 우리가 보는 모습 변화된 모습은 대도시. 뭐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뭐 홍대 아파트 보고 서울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 오류를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란의 어떤 뭐 중소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뭐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어떤 그 구도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한층 더 들어간 시각이기 하고 뭐 2010년대까지는 굉장히 잘 작동하던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의 리버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전히 혁명과 이슬람을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보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최대 압박 정책 이후로는 이 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워. 뭐 이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 1979년 혁명이 나면서 팔레비 엘리트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로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엘리트를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이 혁명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팔레비 시절보다 더 유능하고 더 강력한 국가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엔지니어도 더 많이 배출하고 핵과학자도 만들고 댐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란 이라크 전쟁의 참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그 접근권들, 그 정부 요직이라든가 이런 접근권들, 뭐 공무원 임명이라든지 네, 뭐. 비즈니스 특혜 같은 거를 주면서 사실은 지금 중상류층의 혁명과 체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겹쳐진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내는 좀 이슬람 혁명 지지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얘들이 다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아버지나 뭐 형이나 뭐 누군가는 자관. 예, 그리고 거기에 막 뭐 교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꼭 가족 중에 한 명은 이라크 전쟁에서 죽었어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랄까 약간 보훈을 받은 거죠. 네. 이제 그런 층들을 봤을 때 이런 층들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라고 해서 과연 대도시에 잘 사는 집이라 해서 과연 체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까라고 하기에는 이미 체제가 너무나 깊이 뿌려 박혀가지고 엘리트층들이 이렇게 연계가 됐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나 소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그 이란이 그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보수파 시기에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금 지원이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복지를 약간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시대 마냥 둘이 굉장히 또 친했죠. 그 선심성 어떤 정책을 많이 하면서 이들의 여론을 사면서 2009년에 그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중산층 시위를 저지했는데 이제는 그런 보조금 정도로는 이런 푼돈 정도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난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또 가난한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의 어떤 그런 뭐랄까 체제의 이런 걸 듣기보다는 팔레비 시절의 그런 영상들 보면서 야, 옛날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될까? 70년대에 뭐 우리를 대표하던 그런 여자 가수분들, 펄 시스터즈란가 이런 팔레비 시절의 여가수들 정말 히잡 안 쓰고 나와가지고 약간 좀 벨리 댄스복 같은 거 입고 관능적이던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20대
그 애들이 돈은 없지만은 중국산 스마트폰 쓰면서 그런 걸 본단 말이죠. VPN 돌려가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통적인 그 구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균열이 벌어질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참 없겠군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일단은 내부 상황은 우리가 오리무중 안개 속에 있고 이 사건이 정리가 된 다음에야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걸 전제하에 네. 현재로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외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란을 둘러싼 국제 어떤 역학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수를 줄 것이냐가 이제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시리아를 비롯한 이제 그동안에 공들여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죠. 이제 온갖 프록시들이 쭉 있었는데 헤즈볼라라든지 있었는데 사실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다 뭐 큰 타격을 입거나 거의 뭐 유명무실하되거나 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내우 외환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뭔가 위신을 세우고 중동의 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은 다 무력화됐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이런 혼란 상황들이 단시간에 수습될 만큼의 이걸 해결할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해결책도 잘 안 보이지 않고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란이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중동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실 프록시들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터키, 뭐 사우디와의 경쟁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위세를 보였지만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약화가 됐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이란 지금 현재 체제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돈 쓰는 게 오히려 줄어든다. 뭐 사실 뭐 쓸데없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 시대에는 그 맥락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 예. 이 사람으로 상징되는 혁명 수비대의 최고 엘리트 세대들이 공들여 구축한 것이고 사실 이거를 정리를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전략적으로는 뭔가 상징적으로 가치가 크지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견제를 받게 되고 봉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레이마니 장군이 마침 그 마두로 축출 작전이랑 똑같은 날짜인 2020년 1월 3일에 그랬나요? 예. 그 심지어 노리에가 축출이랑 같은 날짜더라고요. 어쨌든 그 2020년 1월 3일에 솔레이마니 장군이 그 바그다드 공항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시리아 정권의 아사드 정권의 붕괴 등이 겹치면서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돈을 퍼부어야 됐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분이 좋게 그냥 물러난 감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가장 중심 세력은 사실 걸프 국가들이죠. 정정 국가들. 예. 예. 사우디, 뭐 카타르, UAE, 뭐 요즘엔 여기 안에서도 좀 싸움이 많은데 어쨌든 이 나라들이 과거에는 이란에 대한 고도의 공포가 있었죠. 팽배했는데 시리아가 무너진 것을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쟤들 뭐 그렇게까지 견제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란하고 경제적으로 나중에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다독이면서 남에는 서로가 좋을 수 있네. 네, 그래서 순니 시아로 대표되는 그 중동 냉전이라고 하는 사우디 이란의 전략적 경쟁이 2023년에 중국의 중재를 통한 양국 수교 그렇죠. 복원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진전이 됐고 페셰시키안 대통령과 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회담을 하기도 하는 등 예. 사실은 시리아라든가 뭐 이런 전략적 거점들을 상실한 것이 오히려 이 중동의 돈줄들에게는 이란을 대화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로 여기게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네. 결국에는 이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다가 거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고 뭔가 숨통을 틔워주려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시리아라는 어떤 그런 방파제, 전진방어 방파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시리아 영공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휘젓고 다니는. 그러면서 굉장히 안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당연히 이란이 그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사우디가 이란과 네.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 그게 목전에 사실 어느 정도는 다가온 마지막 능선만 넣으면 가장 어려운 능선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 뭔가 이거를 흔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급 효과가 네. 어떻게 갈지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대로 정말 이게 가능하겠냐? 사실은 상상 속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거를 그냥 한 칼에 헤쳐봤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 베네수엘라 저는 뭐
아시아 전공자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서반구 통제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사실 이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방국을 잃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적 레버리지는 결국엔 호르무즈를 막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석유 물동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초크 포인트를 우리가 틀어주고 있다라는 틀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 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중동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었다라는 것은 이미 한국에도 굉장히 익히 잘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미국이나 뭐 캐나다까지 포함한 곳의 생산량이나 매장량만으로는 사실은 유라시아의 우방국들의 석유 물동량을 책임질 수준은 또 아니죠.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가 3천억 배럴짜리 등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석유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은 석유 값을 뭐 낮추냐 뭐 높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카르텔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급 통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르무즈에 대해서 그 이란이 그냥 우리 너 죽고 나 죽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메리카에서 그냥 베네수엘에서 뽑아서 공급해 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안착만 잘 된다면은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또 악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중국이 어쨌든 현재 그 중국이 이제 이란을 비롯한 호르무즈에 여전히 그 석유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란 안보에 그 커미트먼트를 할지 그 관여를 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많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땐 중국에 대한 이제 기원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뭐 돈만 빼가는 거 아니냐,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뭐 비싼 가격으로 가져가는 거고 정작 위험할 때 얘네들이 뭐라도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202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 이란이 사실상 중국 없었으면은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정말 무너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이 제재를 우회해주면서 석유 사주고 그다음에 싼 값의 제조업 상품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는 중국산이 굉장히 또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다 아이폰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 여기도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랑 이제 친한 정부를 지지하고 혁명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이제 브릭스의 시대가 온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 러시아도 이제는 승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정부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이 싼 값에 그냥 자원 다 털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제 물건이 범람하면서 이란 제조업도 위기를 갖고 있고 또 중국 그 자원 기업들이 이란과 이제 합작 프로젝트를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게 몇 번 있었죠. 네, 그런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란이 중국 다음으로 확산이 빨랐던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반영이 돼서 반중 정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었죠. 중국과 친하게 지내더니만은 바이러스나 갖고 오냐는 식의 어떤 그런 말이 이란에서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새삼 사람들을 생각은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네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란이라는 중동의 최대 강자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내후 외환의 이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든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너무나 뻔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란에 대해서 직접 때렸단 말이죠. 이번에 카라카스에서도 또 효과적으로 또 자기들 원하는 걸 달성했는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덤벼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란 내부적인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니면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란이 일테면은 작년 6월 달에 사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체제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소위 깃발 아래 보인다라고 하죠. 그런 지지 현상을 관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에서 그냥 도박수를 통해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요즘에는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너무 약간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저번 전쟁에서 엘리트층이 내부의 어떤 스파이망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거를 경험한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내적인 상황의 혼란이 얼마나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옵션도 사실은 뭐랄까 더 열려가게 되는 불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란의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럼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메네이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가 어떻게 될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후계자도 지금 사실 좀 애매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감소한 상태에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중동의 또 많은 군부 강경 통치자들이 등장을 할지 네. 아니면은 정권 자체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어떤 식의 체제 교체가 일어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또 이것도 열려 있는 부분이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하메네이가 제가 또 하메네이도 한번 또 얘기할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자 어떻게든 노력한 어떤 그런 지도자라서 우리 강경파들한테는 이 할아버지 너무 우유부단하다라는 식으로 물러 터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듣고 반대로 이제 온건파한테는 저렇게 잔혹한 사람이 있나는데 이제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두 가지가 자기 권력과 그다음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장기적 생존하에서는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대립시키고 경쟁시키고 여론을 만들고 또 뭐랄까 좀 열린 상태로 두면서 완전히 뭐 우리나라나 뭐 민주주의 국가처럼 열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하메네이의 그 통치력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과연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것은 결국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사람인데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체제적 위기겠군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승계가 생각보다 또 생각보다 잘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알려진 게 없다는 것이 알려진 게 없다는 게 가장 언노운스가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2026년은 좀 평안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2026년 시작하자마자 자관 그 2025년 말부터 불길이 타오르던 중동, 그 다음에 저 서반구에 이제 카라카스 등등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든 중동과 관련된 특히 이란과 관련되는 최근 시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이란 역시 변화해가는 사회고 거기에 있는 세대들 우리와 비슷한 사고 방식, 그 다음에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돌아보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서방 언론을 번역해서 올라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봐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시위와 관련돼서 이란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 관련해서 우리 임명묵 작가님 종종 모셔가지고 중동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등등과 관련된 그리고 러시아 등등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나와주신 임명묵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